1834년 함부르크에서 잘생긴 젊은 육군 장교 트라우트 만스도르프 남작은 같은 장교인 롭 남작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롭이 트라우트 만스도르프 콧수염이 빈약하고 생기가 없다면서 이것이 그의 수염만의 특징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하는 시를 써서 친구들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두 남작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은 둘이 모두 폴란드 장군의 미망인으로 잿빛이 섞인 녹색 눈이 매력인 로도이스카 백작 부인에게 연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월의 이른 아침에 함부르크 교회 들판에서 만났다. 둘 다 검을 들고 있었으며 둘 다 아직 30살 생일을 맞이하기 전이었으며 둘 다 이 싸움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 무렵 자취를 감출 때까지 결투의 관행 때문에 유럽인 수십만이 목숨을 잃었다. 17세기에는 스페인에서만 5,000명이 죽었다. 스페인을 찾는 사람들은 괜히 지역민의 명예를 건드려 무덤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 스페인에서는 매일 결투가 벌어진다. 칼데론의 연극에 나오는 한 인물은 그렇게 말했다. 셔베리의 허베트 경의 말에 따르면 1608년 프랑스에서 결투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다. 잉글랜드에서는 검을 쥐어보지 않은 자는 신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중요한 일 때문에 결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작은, 심지어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명예 문제 때문이었다. 1678년 파리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천박하다고 묘사한 사람을 죽였다. 1702년 피렌체에서는 단테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문인이 사촌의 목숨을 빼앗았다. 오를레안 공장 필립의 섭정기 프랑스에서는 근위대 장교 두 사람이 앙고라 고양이의 소유권을 놓고 튠러리 부두에서 싸웠다. 결투는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판단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결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맞추어서 자신을 바라본다. 주위 사람들이 악하거나 수치스럽다고, 겁쟁이거나 실패자라고, 바보이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눈에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의 자기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총을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쪽을 택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지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명예 유지는 모든 성인 남성의 1차적 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그리스 촌락 사회에서는 명예는 티메라고 불렀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샤라프라고 불렀고 힌두인은 이차트라고 불렀다. 어느 경우에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폭력도 불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전통적인 스페인 공동체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남자는 신체적으로 용감하고 성적으로 강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에게 육식동물처럼 굴지만 결혼 후에는 충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고 아내에게 권위를 유지하여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세롱거리며 농담을 하거나 동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자신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도 불명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에 충분한 폭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불명예였다. 장터에서 조롱을 당하거나 거리에서 누가 불쾌하게 째려보았을 때 싸움을 걸지 않으면 자신을 모욕한 자의 행동이 옳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명예의 문제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정신 구조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사람들의 경멸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자존심 역시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도 성질 급하게 결투에 나서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른다. 결투란 지위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예민한 감정적 대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이제는 다행스럽게도 과거가 되어버린 역사적 사례일 뿐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호적인 시선을 받고 싶은 강렬한 요구는 과거와 다름없이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 스페인어로 불명예를 당한 자라는 것이 대한 두려움은 칼데론이나 로페 데 베가의 비극에 나오는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괴롭힐 수 있다. 지위를 부정할 때, 예를 들어 일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올라, 팀에, 샤라프, 이자트를 잃어버린 전통적인 공동체 구성원과 똑같이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는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는 너무 초라한 곳이다. 쇼펜하우어, 소품과 단편집에서 자연은 나에게 가난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자연은 나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간청할 뿐이다. 샹표로 격언집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판단이다. 판단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판단만이 나의 것이며 누구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없다. 에픽테토스 어록에서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 반도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지위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턱수염을 기른 사람들이 많았다. 이 철학자들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위로 인한 심리적, 물질적 결과에 괴로워하지 않았으며 모욕이나 비난이나 빈곤 앞에서도 늘 차분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에 금과 보석을 잔뜩 매단 행렬이 지나가자 이렇게 소리쳤다. 봐라,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알렉산드로 대제는 코린트를 지나가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누더기를 입고 나무 밑에 앉아 있었으며 물분의 신세였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손에 쥔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해줄 일이 없겠냐고 물어봤다. 이소, 철학자는 대답했다. 옆으로 좀 비켜줘. 해를 가리고 있잖소. 알렉산드로스 병사들은 경악했다. 알렉산드로스는 성질이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웃음을 터뜨리며 만일 자신이 알렉산드로스가 아니라면 분명히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했다. 안티스테네스는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런, 내가 뭘 잘못했지? 엠페도클레스도 다른 사람들의 지성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환한 대낮에 등을 켜고 돌아다니기도 했다. 나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을 찾고 있어. 소크라테스가 장터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본 행인이 물었다. 그렇게 욕을 듣고도 괜찮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했다. 안 괜찮으면? 당나귀가 나를 걷어찼다고 화를 내야겠소? 그렇다고 이 철학자들이 친절과 조롱,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방정식 가운데 어두운 반쪽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냈을 뿐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명예 규범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철학자들은 남들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모욕은 근거가 있든 없든 우리에게 수치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철학은 외부의 의견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한다. 상자를 하나 떠올리면 좋을 것이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른 사람들의 인식은 모두 이 상자에 먼저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참이면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거짓이면 웃음을 터뜨리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털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 철학자들은 이 상자를 이성이라고 불렀다. 이성의 규칙에 따르면 주어진 결론은 타당성 있는 최초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일련의 논리적 사고를 거쳐서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오직 그런 경우에만 참으로 간주된다. 철학자들은 수학이 훌륭한 사고의 모범이라고 생각하여 윤리적인 생활에서도 수학의 객관적 확실성에 준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철학자들은 우리의 지위가 장터의 감정이나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양심에 의지하여 안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성 덕분이라고 보았다.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공동체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은 것이라면 공동체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망상에 사로잡혀 2+2는 5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들 흔들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라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살아가던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품이나 업적에 대하여 하는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먼저 이성으로 그런 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품위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좌우되지 않는다. 철학자 황제는 그런 주장으로 명예에 기초하여 사람을 평가하던 당시 사회 통념에 도전한다. 칭찬을 받으면 더 나아지는가? 에메랄드가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더 나빠지던가? 금, 상아, 작은 꽃 한 송이는 어떤가? 마르쿠스는 칭찬을 받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모욕을 당했다고 괴로워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대해 알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파악하라고 권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가? 경멸하라고 해라. 나는 경멸을 받을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질책이 무조건 근거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치평가를 지적인 양심에 맡기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결점이 있든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부모나 연인과는 달리 철학자는 사랑에 계속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상이 흔히 적용하는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기준이 아닐 뿐이다. 지적인 양심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더 가혹해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철학은 성공과 실패 위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과정을 재구성할 뿐이다. 따라서 철학은 주류의 가치 체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 불의가 벌어질 경우 우리는 철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후광 없이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철학은 불안도 종류에 따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성공을 거둔 불면증 환자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듯이 생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불안에 떠는 사람일 수도 있다. 불안 덕분에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능력을 개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런 점과 관련하여 다른 감정들의 쓸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것을 소유하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상태나 소유를 선망할 수도 있다. 또 우리의 진정한 요구와 관련이 없는 야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우리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를 건강과 미덕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방종, 분노, 자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감정은 관역을 넘어가거나 못 미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이성을 이용하여 감정을 적절한 목표로 이끌라고 충고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워할 만한 것인지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데미아 윤리학에서 인간 행동은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보통 극단으로 흐르는 오류를 범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뒤 지혜로우면서도 침착한 중도를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중도에 이르는 것을 행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를 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이 보여주었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체계에 비틀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자의 사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구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샹포르는 그의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세대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하여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여론의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 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을 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은 이를 삼키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요.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안다라는 갈망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지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빙퉁그러졌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 철학자는 소품과 단편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 놀이가 되었다. 그것은 사회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사회 소도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낫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보면 학교 선생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들일 뿐이다. 샹포르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입을 모아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권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염세주의 철학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